지금 뭐 LG엔솔이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죠. 그래서 LG엔솔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LG엔솔이 리비안의 차세대 원통형 469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26년 하반기까지 5년간 공급할 예정이고, 원통형 관련돼서도 리비안 말고도 지금 또 수주를 받았죠. 벤츠, 그리고 LG엔솔이 지금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로만 듣던 전기차에 집중됐던 배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해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좀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뭐 사실입니다만, 상당 부분 올해 둔화된 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고요. 뭐 고점 대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68%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예상되는 전기차 판매량과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25년도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대략 올해보다 20% 증가한 2천만 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950만 대입니다. 그 수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전기차 성장률이 20%인데 이 20%를 깎아먹는 게 재미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계속 30% 이상 성장했지만 내년에 예상되는 건, 물론 중국도 내년에 성장합니다. 12%에서 13%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그럼 반면에 북미하고 유럽, 우리의 핵심 전략, 우리의 판매처죠. 북미가 내년에 대략 30%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유럽이 조금 낮게 보는 데는 24%, 유럽 좋게 보는 데는 유럽도 28에서 30% 성장한다고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 평균 대략 28%의 성장을 예상하니까 완전히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된다고 보는 측면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비롯해서 뭐 인도, 그다음에 이런 기타 지역, 네, 남미 이런 데가 32% 성장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국을 제외한 북미, 유럽 회복되고 기타 지역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불확실성이 오히려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법인차의 80%가 금리, 오토론 금리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 오토론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죠. 물론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다소 올라가고 있지만 추세는 금리 인하 시대로 갈 거고, 미국의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미국 전기차 수요는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 2년 동안 미국 수요 둔화의 가장 주범,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여전히 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언제 때 모델 S야, 언제 때 모델 Y야. 6년, 7년 된 모델 S, 모델 3, 모델 Y가 여전히 너무 잘 팔려요. 근데 사람들은 테슬라의 신규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과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신규 전기차가 드디어 25년 내년부터 다양하게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모델 2 중저가, 소위 말하는 3만 달러 미만의 휘발유차와 견주어도 보조금 떼고도 아주 가격 경쟁이 있는 차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 성장에 맞춰서 배터리의 수요 역시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1088기가와트시를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재미난 게 전체 배터리 수요를 초과할 성장이 예상되는 게 바로 북미에서 우리 소재 업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잘하는 바로 삼원계 하이니켈 배터리가 전년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지역에서 LFP가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 LFP가 63%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에 유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하이니켈이 33%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유럽이 전체 수요가 31% 배터리가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초과한 이 3원계 쪽에서 북미하고 유럽에 모두, 북미는 45%, 유럽은 3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업황은 드디어 아마 올해 말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바닥을 좀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돌파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5년 중순 정도면
그러니까 캐즘이란 것도 일시적인 수요의 둔화인데, 이 일시적인 수요의 둔화라는 캐즘 용어도 우리나라만 쓴다고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25년 중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년 중순이면 뭐 트럼프에서 뭐 IRA 폐지안에 만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이 배터리의 판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의 판가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요,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의 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전기차의 대중화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 본연의 가격 경쟁력으로 휘발유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전기차 자체가 이 TCO라고 하는 총 운용 소요 비용이 휘발유차보다 더 뛰어난데, 매력적인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없었고, 전기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비쌌는데,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 자체가 가격이 다운되면 상당히 전기차가 가격적인 매력까지 생긴다? 그럼 휘발유차보다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올 초만 해도 상당히, 테슬라도 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뷰가 바뀌었습니다. 25년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시장 전체 20% 초과, 우리 테슬라는 대략 25%에서 30% 정도 수요가 성장할 거라고 말했고요. 테슬라 내에서 LFP 배터리가 25년도에 24%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테슬라 내에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65%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내에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납품하는 LG엔솔, 그다음에 LG엔솔의 밸류체인인 LG화학, 포스코퓨체,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재미난 거는 테슬라 내에서 이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이버 트럭이 100kWh, 그러니까 요게 사이버 트럭 판매가 늘어나면 대당 탑재량,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배터리가 당연히 더 물량 퀀티티가 늘어나는 거고요. 보호무역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상당히 관세 인상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반사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25년도에 배터리 업체들, 리튬 업체들 적자 생존이 마무리 구간에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 마무리되면 기존의 탑티어 업체들 중심으로 다시 시장 구도가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당연히 탑티어는, 중국을 포함해도 LG엔솔이 탑티어고요. 삼성, SDI, SK는 다 탑티어이기 때문에 양극재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다 탑티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인도 시장을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테슬라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 갔었는데 그 뒤로 진행 사항이 없었는데, 아마 11월 달에 인도 정부하고 테슬라하고 뭔가 협력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북미 시장이 대략 240만 대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요. 30%. 여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 다음 저가 모델, 그 다음에 모델 2, 요거 관련돼서 최소 15만 대에서 20만 대 이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금 축소가 좀 예상되는 구간이지만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구매 강도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LG엔솔이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죠. 그래서 LG엔솔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LG엔솔이 리비안의 차세대 원통형 469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26년 하반기까지 5년간 공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원통형 관련돼서도 지금 리비안 말고도 지금 또 수주를 받았죠. 벤츠, 그리고 LG엔솔이 지금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전기차에 집중됐던 배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도 LG엔솔이 공급할 예정이 있고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그죠? 다양한 배터리의 폼팩터를 확대가 되고 있고, LG엔솔이 또 최근에 아마 테라파울 거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수주 캐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주를 싹쓸이 하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공장을 이제 1년 이상 앞당기면서
그 첨단 생산세액공제, 물론 첨단 생산세액공제까지 폐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삼성 SDI가 공장을 1년 이상 앞당기면서 첨단 생산세액공제가 올해 아마 700억 초반밖에 못 받는 건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분기당 4천억씩 받는데 700억밖에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엄청나게 선방했는데, 지금 삼성 SDI가 내년에는 아마 700억대의 10배 넘는 7,600억 정도를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이익으로 꽂힐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삼성 SDI는 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각형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나오면서 배터리 안전성 측면에서 파우치나 원통용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형이 주목받고 있고, 기존의 파우치를 주력으로 받았던 GM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업체들, 뭐 포드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각형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사실은 BMW하고 리비안밖에 고객사가 없는데 G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현대차가 SK온 배터리 쓰다가 제네시스 모델에는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더 이제 전기차 나오면 잘 팔릴 거로 보는데, 이 제네시스 관련돼서 또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면 삼성 SDI는 상당히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고, SK온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SK온 같은 경우가 포드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포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지금 현대기아차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 SK온이 삼성 SDI보다 좀 더 그 고객사가 더 다양화되는 측면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SK온이 어떻게 보면 고객사 측면에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지만, 미국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는 전체 점유율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LG엔솔은 미국 비중이 엄청 높을 것 같지만 미국이 20%, 유럽이 5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삼성 SDI는 아주 고르게 돼 있어요. 미국이 41%, 유럽이 43%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이 40%고 유럽이 34%입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 SK온이 수혜를 받고요. 유럽 시장이 회복되는 거는 오히려 LG엔솔이 최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에서 대략 테슬라가 전망했듯이 30% 넘는 성장이 나오면 SK온도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뭐가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LG엔솔은 뭐 너무나 다양하게 뭐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아우디, 볼보, 벤츠 뭐 다 들어가니까 LG엔솔은 논외로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 BMW하고 리비안에서 현대차가 좀 추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외에 들어가는 거는 벤츠하고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SK온은 사실 벤츠하고 폭스바겐 쪽에서 판매량이 좀 회복이 좀 돼야 된다. 근데 벤츠 그거 지금 전기차 화재 터졌잖아요. 그래서 벤츠 쪽에서 SK온 그 배터리 좀 물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과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현대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기타 시장을 주도했던 게 제약바이오, 계속 좋았던 게 뭐 방산, 전력기기 그쪽에 상당히 철저하게 소외가 됐는데요. 요거 현대차 그 IR 자료에서 갖고 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7% 늘었고 영업이익은 6.5% 줄었는데요. 이 영업이익 6.5% 줄은 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은데,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계속 뭐 엔비디아 이제 실적 조금 꺾였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일회성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부 물량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물량 감소한 부분이 뭐 이렇게 2,200억 정도 물량 감소한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단에서 480억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믹스라고 보이시죠? 요 믹스가 더 비싼 제품 잘 팔았다는 거예요. 믹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3분기에 미국에서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 뭐 스텔란티스 하면 엄청나죠. 뭐 피아트, 그다음에 스코다, 유럽의 탑 브랜드를 다 합친 회사예요. 뭐 시트로엥 이런 거 다 스텔란티스 그룹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3분기에 스텔란티스 제치고 미국에서 전체 판매 4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기차는 2등이고요. 3분기 누적 125만 대를 팔았고요. 3분기 누적으로 125만 대를 팔았고요.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10월 달에만 역대 최대 판매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도 너무 잘 팔고 전기차도 너무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얘네는 세액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미국의 자체 포드나 테슬라나 GM은 엄청나게 세액공제 받는 중간에 현대차는 세액공제 못 받고도 굉장한 실적 선방을 했다는 거고요. 현대차를 예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10월 말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10조 6천억을 들어가지고 연 30만 대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을 합니다. 10월 달에 일단 오픈했고요. 근데 그럼 당연히 이게 조지아에 공장이 있거든요. HMGMA 당연히 세액공제 받겠죠. 그럼 현대차가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그 부분을 소비자한테 가격쟁이 부분으로 메리트를 주면 당연히 현대차 판매가 세액공제 못 받고도 그렇게 선방했는데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율 현재 2.5%에서 관세를 지금 현대차 포함해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지금 사실은 이 추를 대체할 추가적 현지 생산 능력을 현대차가 확보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 부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30년까지 20개 이상의 전기차 신모델, 하이브리드 14개의 모델로 지금 현재 모델 수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이어서 보조금 못 받아도 전기차 2위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고 있고, 요거 현대차 IR자로 보시면 글로벌 산업수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장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120조,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평균 12조 투자해서 자율주행과 수소, 이 미래 모빌리티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주주 환원 셉니다. 35%의 주주 환원으로 대기업 중에 거의 탑급이에요. 주주들의 이 주식 가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돼서는 요것도 아주 최근이죠. GM하고 지금 차량 공동 개발하고 있죠. GM하고 같은 공유 플랫폼을 쓴다는 얘기인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GM보다 전기차 기술력도 뛰어나고 뭐 하이브리드 기술력도 뛰어난데 왜 GM하고 공동 개발할까? 저는 그 GM이 갖고 있는 판매망이나 영업망을 현대차가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GM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포지셔닝이 더 오히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탑급인 이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에 지금 아이오닉 5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뭐 테슬라급은 아니지만 테슬라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전기차 산업을 그렇게 뭐 좋지 않게 보는데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해리스보다 트럼프라고 봤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엄청나게 성장하면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그 현대차가 미국 시장 내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웨이모랑 협력하는 걸 봐도 그렇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가장 잘 팔고 있고 제일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 뜨면 전기차 당연히 좋아지고 현대차는 나빠질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반등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25년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대략 평균 30% 정도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 관련돼서 우리가 ESS가 굉장히 또 내년에도 ESS 같은 경우 연평균 NG에 따르면 41%씩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ESS 시장에서 삼성 SDI랑 LG엔솔이 원래 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나 LG엔솔이 전략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BYD나 CATL을 뺏긴 거죠. 그래서 CATL이나 BYD가 주력으로 지금 ESS 하는 부분도 상당히 ESS도 대중국 관세를 때려 맞아서 삼성 SDI나 LG엔솔이 원래 잘했기 때문에 뺏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많이 뺏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ESS에서 최근에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LG엔솔도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만에 하나 조금 주춤하면 ESS라든지 LG엔솔이 최근에 막 수주받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로봇에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일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플랫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로봇이 뭐 연간 그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는 200억 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이 로봇 시장까지 실제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되면
전기차 시장이 25년도에 조금 드라마틱한 반등을 예상을 하고요. 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CO2 규제가 15% 이상 강화됐습니다. CO2 규제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볼보밖에 없어요. 볼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거 CO2 규제 못 맞추면 다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을 더 빠르게 많이 신차를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미국은 그게 있습니다. 연비 규제. 이 연비 규제도 뭐 트럼프가 건드리려고 말락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 연비 규제 관련돼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죠. 뭐 테슬라 빼고 우린 뭐 진행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연비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전기차 생산이나 판매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 판매가 늘어나려면 이 충전 인프라가 빨리 갖춰져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전체 미국 그 충전 인프라의 26%에서 27%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2위권 도시인 보스턴이라든지 뭐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인프라가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만 좀 더 빨리 갖춰둬도 상당히 시기를 당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25년도에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배터리 가격 계속 얘기했는데,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배터리 그 가격의 프라이스 패리티 구간이 생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차가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 보조금 받든 안 받든 뭐 트럼프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줄이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경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정말 빠르면 내년 말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4분기에 실적 안 좋을 거예요. 그거 다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고 기업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내년에 본격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수요가 회복되는 거가 미국의 그 연비 규제, 그다음에 유럽의 그 CO2 규제, 그 부분과 맞물려서,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중저가, 그러니까 35,000불 이하의 신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대략 뭐 30종 가까이 나옵니다. 미국, 유럽 합쳐서. 그럼 그게 엄청난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이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IRA를 유지할지 수정 보완할지 뭐 폐지할지, 그게 내년 상반기에 딱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커지면 상당히 2차 전지 쪽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재미난 게 연기금이 골고루 사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사고 있고요, LG엔솔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사고 있고, LG 화학 사고 있고. 왜 사냐? 이미 연기금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하방을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뭐 엄청나게 2차 전지는 코스피 지수를 올리진 않지만, 그 굉장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어떤 특정 산업이 많이 빠졌을 때 그 하방을 받치는 역할은 연기금이 분명히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잘 나가는 수주를 싹쓸이하는 LG엔솔만 막 매수하면 모르겠는데,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한번 수급 한번 보세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 심지어 뭐 에코프로, 최근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년 한 중반 정도가 조금 드라마틱한 시장의 트리거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는 일단 철강의 업황이 회복돼야 되고요. 근데 철강 업황이 최근에 뭐 철광석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가격들이 조금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근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뭔가 반등의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실적은 요거 포스코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 분기에 지금 7,430억이고 4분기에는 9천억대까지 영업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는 철강 쪽에서 막 엄청나게 깨지지만 않으면 실적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산화 리튬이 드디어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SK온에 이제 자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사에 납품하는 거 외에 SK온이 포스코홀딩스 수산화 리튬 받아간다고 해요. 그럼 SK온 받아가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삼성 SDI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3, 4회 다 수산화 리튬 납품하지 않을까, 그럼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포스코홀딩스 수산화 리튬이 2026년 기준으로, 저는 이거 원래 좀 연기돼가지고 2027년이나 28년 기준으로 96,000톤 생각했는데 25년 기준으로 96,000톤 한다고 하니까 96,000톤으로 한번 리튬 가격 최근에 빠진 것까지 계산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마진은 에비타 마진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6년 기준으로 잡은 게 23%예요. 근데 그게 리튬 가격 엄청 빠진 거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 조금만 회복되면 그 에비타 마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요거는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요거 추정치의 3분기, 그러니까 실적 나왔죠. 287억이 아니고 19억이에요. 19억인데 상당히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일회성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평가 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흑연 쪽하고 양극재단에서 합쳐서 대략 37억에서 239억이니까,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서 환입이 되면 포스코 퓨처엠도 분기당 대략 영업이익 사이즈 350억에서 380억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북미 쪽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유럽 쪽이 어려웠는데, 지금 내년에 유럽 쪽 지금 전체 배터리 출하량이 30%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이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인조 흑연 계속 이 깎아먹는데, 그거 FEOC 규정 26년으로 유예된 것 때문에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FEOC 유예된 거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6년에 유예 그거 풀리는 순간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비중국으로 흑연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10위거든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1년 반 정도 더 버티고 26년에 흑연 시장 싹쓸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에코 프렌들리 데이 때 나온 건데요, 상당히 자료가 좋습니다. 요거 에코프로 그룹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각형하고 원형 배터리 중심으로 삼원계가 67% 전기차 시장을 여전히 선도할 것이다라고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밝힌 거 보면, 상당히 하이니켈 삼원계가 일단 굳건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리튬하고 니켈 가격도 요거 표 띄워주실 거예요. 에코프로 IR 프렌들리 IR 자료입니다. 프렌들리데이 IR 자료, 여기 보면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급락하고 나서 지금은 더 이상 안 빠지고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는 LFP를 뭐 엄청나게, 사실 24년도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뭐 계속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LFP의 성장률보다는 이 고전압 하이니켈 성장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LFP를 대체할 이 미드니켈 쪽, 니켈을 덜 쓰고 니켈 대신에 망간을 넣는 고전압 미드니켈 쪽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이게 한 15%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는데, 하이볼티지 미드니켈, 하이볼티지 미드니켈 2030년 기준으로는 이제 28%까지 커지는데, 요 고전압 미드니켈이 상당 부분 LFP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LFP에 대체된 망간 리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내 탑티어 배터리 업체랑 국내 탑티어 이 양극재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지금 NCA 80%, NCM 20%에서 고전압 미드니켈이 15% 이상을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2030년까지 삼원계 배터리 관련돼서 안정성 측면에서 삼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 충전 시간은 좋은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LFP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LFP 배터리도 불이 많이 나는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추는 것 뿐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원계 배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설계 능력이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삼원계 배터리도 안정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열폭주를 계속 BMS로 잡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원가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가공비를 개선해서 30% 이상 원가 저감형을 나타내고요. 캐파 기준으로는 페이스 10으로 할 경우는 3조 2천억을 지금 에코프로 그룹사가 한다고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 원가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2025년 말이나 2026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가격, 3원계임에도 불구하고 LFP랑 가격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의 가격을 나타나겠다고 했고요. 아까 제가 빼먹은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미국에서 중국이 관세 때리는 거, 그 다음 미국에서 유럽에서 관세 때리는 거가 반영되는 25년 기점으로 LFP 가격이랑 삼원계 배터리랑 가격이 3에서 5%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무조건 싸다고 LFP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관세가 최대 적용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LFP와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중에 니켈 비중 80% 기준, 811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5%밖에 관세 때문에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계속 강조했던 게 원가 경쟁력에서 인도네시아 니켈을 활용해서
초격차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중국의 GM하고 전략적으로 합작 맺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니켈 직접 채굴해 가지고 여기서 원가 경쟁을 해서 가공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이제 원자재 그 변동에 따른 부분만 양극재 업체가 감안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가격을 내놓겠다고 이동철 회장이 밝혔고요. 전구체 관련돼서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기대감이 있죠. 전구체는 왜냐면 양극재만 해도 양극재 5대 천왕 있잖아요.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앤 드림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요거는 에코프로 BM이 2030년에 25조 매출에 영업이익률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3원계 배터리에서 전체 글로벌 마켓 시장 점유율 20%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원래 에코프로 BM 이제 드디어 현실적으로 목표가 나왔어요. 계속 이거 도대체 언제 미루냐 했는데 2027년 71만 톤이 캐파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캐파는 유지하되 2030년으로 3년 뒤로 미뤄졌어요. 이제 여기서 더 캐파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현실적인 캐파 목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글로벌 IA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전구체 생산 탑 티어입니다. 대한민국이 94,000톤, 일본이 17만 톤, 중국이 247만 톤인데 전구체 같은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탈중국 전구체, 중국 전구체 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캐파가 늘어날 확률이 충분히 있고요. 왜냐면 전구체 단에서는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외부 판매 비중을 30% 이상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다양한 업스트림, MHP 재련소를 통해 상당히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해서 전구체 만드는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하겠다고 했고요.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고객사별로 전구체 판매량이 31% 이상 늘어나겠다고 했고 2030년 전구체 판매량을 24만 톤, 고객사 7개 이상 외부 판매 비중 여기 70%로 돼 있네요. 70%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 판매까지 2030년 비중을 7천억 하겠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슬슬 그 수주 계약이 나오고 있죠. 어제 나왔죠. 삼성 SDI에 지금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상당히 원가를 절감하면서 혁신적인 가격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치명적인 약점이 삼성 SDI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룹사 측면에서 외부 고객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포스코 그룹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리고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에코프로 그룹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위주로 조금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쪽 전기차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높이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전기차 다 빠져도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상당히 주가가 견조했거든요. 근데 계속 전기차 업체에 이제 그 트럼프 이슈가 나오면서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업체도 주가가 박살났는데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업체만 3분기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실적이 안 깨졌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는 충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25년도, 26년도에도 주목받을 거로 보이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안 섞었는데 1%만 섞다가 지금 이제 5%까지 올라왔고요. 내년엔 아마 7%까지 섞는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에 계속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완성차 지금 이제 아이오닉까지 내려왔고요. 원래는 테슬라 타이칸에만 쓰이다가 완성차 이제 아이오닉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완전히 중저가 차량인데 엄청 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의 그 4680 원통용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쓰인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나소닉의 실리콘 음극재 그 공급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4680 원통용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수혜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포스코라든지 LS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여러 경쟁사가 있는데 그런 경쟁사들의 캐파나 양산 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양산되는 시기가 빨리 당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25년 말이나 26년도에 양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기술 경쟁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해서 실제 자동차 완성차에 들어가서 양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 실리콘 음극재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1등 업체 거 쓰다가 갑자기 뭐 한솔케미칼이나 LS나 포스코가 개발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걔네 거 잘못 썼다고 문제 생기면 완성차 업체가 사실 그렇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 거 계속 쓸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중국의 BTR이나 샹샹이 이 실리콘 업체 1등 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인데 중국의 BTR이나 샹샹 거 실리콘 음극재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막힐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여전히 내년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전구체가 아까 말씀드린 쇼티지이기 때문에 전구체에 관련된 업체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에코앤드림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등이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가 측면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만약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만약에 출렁인다고 하면 전구체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등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에코앤드림도 전구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2등 업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전구체를 조달하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양극재 어떻게 보면 둘 다 수혜를 보는 수혜주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제일 좋아 보이고 양극재보다 저는 더 좋아 보이는 업종은 실리콘 음극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2차 전지 좋게 얘기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악플 달리고 막 악성 막말에 뭐 진짜 뭐 너 때문에 뭐 가사가 탕진했다 뭐 진짜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막 신선한 악플이 엄청 달려요. 그럼 그런 악플들 달리는 거 보면 2차 전지가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주가를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계속 좋게 말씀드린 측면에 당연히 무거운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근데 업황이 내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 주가가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620억대 이익을 내다가 6천억 넘는 이익을 내면서 주가가 이익이 10배 늘어가니까 조금 거기서 오버밸류 받아서 15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익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저는 주가는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처음에 투자할 때 명확하게 2차 전지가 뭐 빅뱅 폭발하는 기간이 25년, 뭐 26년, 27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꾸준히 보유하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본인이 세웠던 원칙이 기준이 깨졌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시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의 원칙이 깨지지 않았으면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로 탑티어급으로 잘하는 산업이니까 믿고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를 그냥 막연히 그냥 누가 얘기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파는 시점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이나 중국 업체한테 빼앗겨서 시장의 탑티어가 아닐 때. 두 번째,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캐파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뭐 한 자릿수로 둔화될 때. 둔화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 한 자릿수까지 둔화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내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타서 전기차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네 번째, 2차 전지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실적이 50% 60%씩 계속 감소하는 게 연속성이 이어질 때. 근데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감소한 거 이제 1년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회복된다? 그러면 그 회복되는 거 올해 실적은 어려웠지만 내년에 회복이 되면 그거는 이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니까 올해 실적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주가가 충분히 저는 반영이 상당 부분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정말 몇 개 안 되는 글로벌 탑티어 산업이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커질 산업이고 그래서 좀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주가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그 회사가
없어지냐 살아남냐 문제이기 때문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련돼서는 본인의 책임과 투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다른 분의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내가 이거 2차 전지 이게 똥인지 된자인지 구분할 여건이 안 되시면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그 남 탓하고 비난하고 뭐 악성 막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로 성공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기업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 보시고, 그리고 IR 담당자 전화하는 거 못지않게 자기가 직접 손품 팔아서 기사랑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저는 주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면 주가는 당장 반영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서 반영될 수도 있고, 그 좋아진 시점에 임박해서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 원칙과 기준을 잘 유지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투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사실은 어렵습니다. 구독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 시장이 어렵고 국장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고 이런 자조적인 섞인 얘기들 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모두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미국 시장 다 넘어가면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수익 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2차 전지 그렇게 욕하시지만 2차 전지 팔고 그럼 반도체 가서 확실하게 수익 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요새 제약바이오 뜬다고 하니까 2차 전지, 제가 제약바이오 영상 올리면 제약바이오 뭐 편승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2차 전지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고 반도체도 보고 다 봐야죠. 근데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보시면 돼요. 2차 전지는 지금 주가가 너무너무 빠져서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고, 반도체는 주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니까 조정을 받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전체적인 업종을 공부하시되 전략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이제 막 개인들이 손절하고 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세요. 기가 막히게 개인들이 손절하고 투매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바닥에서 싹싹 쓸어가요. 네. 그거를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거기 열심히 잠 안 자고 기업 분석 올리니까 그것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